네, 정치권 이슈를 키워드로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개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 과하 지옥을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대열에서 벗어나 당에 잔류했던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 사실을 밝히며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후자가 목표라면 윤영찬을 철저히 밟고 가십시오.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고? 그럼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혹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나요?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에요 이게?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한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훌륭한 인물들로 우리 공관위가 잘 결정해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선, 무슨 밀실, 사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이게 무너진 것 아닌가? 집단 탈당이나 이런 움직임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당을 좀 정상화하는데 우리 좀 지혜와 힘을 모아봐야죠.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윤영찬을 철저히 밟고 가십시오. 네, 이른바 비명 학살이 정말 현실화되는 걸까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하위 10% 공교롭게도 박용진, 윤영찬 의원 비명계입니다. 하위 10%면 사실상의 뭐 컷오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하위 10%면 그러니까 컷오프라는 게 이제 나오지 마라. 뭐 이게 예. 컷오프인데 실제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선을 참여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대신 페널티를 부과해서 참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하위 10%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득표를 했을 때 득표한 것의 30%를 빼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경쟁을 했습니다. 경선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 경선 뭐 이렇게 여론조사랑 당원들이 해갖고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A 후보가 50%를 안고 그다음 B 후보가 49%를 득표율을 얻었다고 쳤을 때 A 후보가 하위 10%에 들어가면 거기서 30점을 빼는 거예요. 30%를. 그럼 20대 49로 역전이 됩니다. 30% 차이가 크군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죠. 뭐 하위 10%는 어느 당이나 이제 뭐 걸러내야 하는 것도 맞고 공천 뭐 시스템에 의해서 뭐 당연히 이런 명단이 나올 수는 있는 건데 그 이름의 무게감이 가볍지 않은 박용진 의원, 당대표 후보도 했고 대선 후보도 했던 박용진 의원이 이제 저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가의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평가의 내용 중에 무슨 평가의 내용이 있냐면 다면 평가라는 게 있어요. 다면 평가. 네, 그게 뭐냐면 의원들끼리 서로 평가를 하고요. 보좌관들이 또 평가를 해요. 의원들을. 그러니까 이런 다면 평가에서 점수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물론 저는 점수를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고 뭐 당의 뭐 대선 후보까지 했다고 해서 그분이 반드시 높은 점수를 받으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량 평가라고 하는 건 법안 발의 건수라든지 아니면 뭐 상임위 출석 아니면 본회의 출석 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근데 아마도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인데 다면 평가에서 일정 부분 좀 점수가 낮으면 대체적으로 점수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상호 간에 평가하고 그다음에 보좌관들이 또 의원들을 평가해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이제 이번에 그 공천 과정의 평가에 이제 공천 전에 이미 이거는 12월 달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발표가 이번에 된 거지. 왜냐하면 이게
그 하위 10%, 뭐 20%, 30%요 정도 수준은 이미 12월 정도에 이미 끝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공천 과정에서 이걸 이제 산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뭐 당장 이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루어진 걸 이번에 이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준 거고, 아마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건 생각해 보는 건데 단면 평가의 점수가 낮아서 그런 경우가 나왔을 가능성은 저는 예. 있다고 봅니다. 친명이냐 비명이냐 가른 게 아니라 항목 점수가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노정돼 왔어요. 어떤 문제냐면 말씀하셨듯이 다면 평가냐 뭐 이런 부분들은 정성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량 평가가 아니고 예. 뚜렷하게 수치가 나온 게 아니라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서로 예.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어떤 평가 과정에서 승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의 의원끼리, 그 누군가의 보좌관끼리 평가를 해서 평가를 받았으므로 드려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이것을 이끌어가는 쪽에서 어떠한 의미로 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됐었고요. 이 예. 비명계에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가위원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총 12명인데 예. 위원장 빼놓고는 누군지 몰라요. 물론 압박이 있다, 외부 압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예.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관위 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다 공개돼 있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점수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불복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항변입니다. 윤영찬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위 10% 통보는 받았는데 왜 하위 10%냐 그 이유는 설명을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일단 뭐 배경을 모른 채 결과만 지금 통보받는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명단을 다 모아봤을 때 이른바 친명이 없고 비명만 많다면 이거는 또 당내에서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역 의원 중에 과연 친명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명 비명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 예.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를 들면 친명이라고 불리는 예.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대선 끝나고는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도 있었지만 의원들 중에 또 아닌 분도 있었어요. 예. 이낙연계로 불리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분하는 친명과 비명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공천에서 좋은 결과를 나오면 친명이고 공천에 나쁜 결과가 나오면 비명이고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들은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의 공천 과정에서 예. 나오는 이제 소리가 뭐 지금 얘기하는 박용진 의원 뭐 예컨대 또는 윤영찬 의원 또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과정에서 어떤 평가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느냐를 지금 밝히고 있지 않는데 예. 필요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에서 이러이러한 평가 방법을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원한다면 개인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걸 공개적으로 하거나 누가 또 10% 안에 들어갔냐 30% 안에 들어갔냐 이걸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공개적으로. 다만 개인이 궁금해서 그걸 보고 싶다고 하면 입회해서 보게 만들어줘야죠. 어떤 내용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고 이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민주당이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하위 10%도 이제 속속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총선 공천 작업 관련해서 민주당이 오늘은 2차 전략 공천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좀 준비가 되면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들어보시죠. 임종석 실장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풍차가 출마 퇴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궁금하고요. 공수성동갑은 언제쯤 결정이 되는지. 전략 자산에 아주 그 유능한 분들은 각 축선별로 저희들이 그 지역 여타 지역에 미치는 파비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당의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당세 강한 지역 가서 좀 당을 위해서 헌신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송파의 어떤 지역을 제가 요청을 한 바는 사실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전략공관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임종석 실장은 공수성동갑에서는 사실상 제외되는 건가요?
지금 아직은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100% 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임 실장께서 그것을 수용할지 않을지는 아직 판단이 이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보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민주당의 킬러 문항 임종석 전 실장. 전략공천 중성동갑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였는데 오늘도 명단에 일단 빠졌고요. 지금 그렇죠.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송파 갑으로 가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요? 요청한 것만 지금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공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임종석 실장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된 것도 가장 큰 요인이 됐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잘못된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오래 끌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문제지만 임종석 실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공천에 뭐 공천에 대한 어떤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잣대가 돼버렸어요. 그 기자들이 계속 묻잖아요. 임종석 실장 어떻게 할 거냐 빠졌느냐. 그런데 답이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요청하는 것만 끝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뭐 이런 단계가 분명히 과정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지금 해야 될 일, 앞으로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천 명단을 발표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보다 더 곤궁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안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설득하려면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통보하려면 통보를 하고 비난받으려면 비난받고 그러면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임종석 실장 문제가 마치 집단적으로 분당하느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복하느냐의 잣대처럼 돼버렸어요. 그건 지도부가 너무 오래 끌고 오래 이 문제를 갖고 있었던 그 탓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빨리 해결이 안 날 것 같은 게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상 지금 그 송파 갑으로 가라 이런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당에서 결정을 내려야죠. 그러니까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려야죠. 저는 이렇게 보고. 어떤 식으로 결단이 내려질 그걸 거라고 이제 보십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이제 상의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 가라고 3명 다 차출해서 내보냈잖아요. 다 가잖아요. 왜 안 가시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중진 의원들 본인들 지역구 거기 잘 있으면 또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니까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사무총장이 얘기하니까 다 옮기잖아요. 고민 좀 하시다가. 근데 왜 임종석 실장은 저러고 계시는 거죠? 아니 당에서 공관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분이 좀 물러나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끝까지 거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좋게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러고 싶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 낙동강 벨트로 가신 세 분은 자기 지역구에 있고 싶지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현 의원으로 있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결단이 당을 위해서 하였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신문계가 아니라 중진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셨고 의원도 2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진에 훅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는 좀 은퇴해도 될 수 있는 나이고 본인도 은퇴한다고 얘기까지 했었었는데 번복을 한 건데 뭐 그것까지 다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국민들 볼 때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험지에 가서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끝까지 본인이 예전에 했던 자리에 계속 있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고 당은 전체 큰 그림에서 총선판을 짜는 거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어려운 지역구에 가서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임종석 전 실장이 단순한 중진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고 최근에 이른바 뭐 친명, 친문, 당내 갈등 논란 속에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민주당이 킬러 문항을 풀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그렇지요. 저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왜냐하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예우를 하면
하면서 무엇인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의 양급의 그 전략공천위원장이 아유 좀 이렇게 요청을 했다 하지 그 요청하기 전에 어떤 상황들이었습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아무런 통보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예. 자기가 아닌 사람들이 당에 어떠한 경로를 통했는지 모르지만 뭐 추미애 장관을 자기 지역구에 넣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넣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더군다나 이현주 새로 입당한 전 의원과 관련된 또 내리꽂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도부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이 지금까지 끌고 있다가 이제서야 요청을 했다. 그렇다면 자기가 처음부터 배제돼 있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 친문의 핵심 상징으로서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 사람의 그 지역구는 처음부터 결정을 했고 처음부터 요청을 했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 그런 플랜이 다 나와 있는 어떤 상태였고 이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예, 이인영 의원한테도 또 충북 충주로 가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인영 의원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인영 의원은 지금 구로갑 3선인가요? 네, 그렇죠. 예, 구로갑 3선인데 뭐 운동권 세력의 세대 교체 일환인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운동권 세력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선 이상의 이제 중진급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좀 양보해 달라 이런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국민적 여망이에요. 그거 민주당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곳에서 오랫동안 다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은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쇄신이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희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쇄신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험지만 신인들이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험지로만 다 보내고 예전에 있던 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의원을 한다는 건 사실상 저는 국민적 어떤 열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 실장님은 뭐 시기를 얘기하는데 시기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게 뭐 시기를 지금 얘기한 거하고 먼저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당을 위해서 뭔가 헌신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그렇게 잘 가시는데 왜 이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지금 두 의원은 사실상 거부를 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뭐 당의 요청대로 정말 험지로 가는 방안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공교롭게도 이 두 의원이 문재인 정부 대표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내 갈등이나 분란은 또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 그게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친문 친명의 갈등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번에 이제 뭐 컷오프는 아니지만 10% 30% 중에 몇 분이 나가려고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막았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화합하고 단합하는 것을 얘기하셨지 이걸 뭐 친문과 친명의 무슨 갈등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개인 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또 현재 오랫동안 그 다선하신 분들이 대체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나 문재인 정부와 연관된 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전에 공천 받으신 분들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게 친명으로 보이지는 친문으로 보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차원의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대체로 다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험지로 가서 좀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공천 과정에서 있는 정당들의 일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뭐 교통 정리가 아직 완벽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후폭풍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하위 10%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하위 10% 기준과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기준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는 하위 1% 아니냐 이렇게 또 쏘아붙였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혹은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어떤 과정이 투명하냐 이건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국회의원의 지금 활동 이러면 사실 법안 발의를 얼마나 했느냐, 그 출석을 얼마나 했느냐, 또 상위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법안 발의한 게 한 80% 정도 되고 또 국회에서 상임위나 본회의 출석을 90%가 넘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6건, 예를 들어 법안 발의가 6건에 불과하고 상임위 출석은 35% 출석을 하고 본회의는 35건, 그다음에 본회의는 86% 참 예. 이렇게 출석을 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상임위나 혹은 본회의 활동을 등한시한 거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사람이 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느냐, 그렇게 단순 비교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로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치다. 특히나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서 뭐 의정 평가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 있던 의원이었기 때문에 뜻밖이다라는 평가가 야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그래서 돌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박용진도 공천받을 수 있는 당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또 과거 발언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당내 공천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기자들의 답변에 이제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혁신의 과정이다, 환골 탈퇴 과정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를 들면 10%, 30%를 얘기할 때 누군가는 거기 들어가야 이게 상대적인 평가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평가라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 평가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그 10%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또 30%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럼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누가 들어간 사람마다 그런 불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나는 그래 내가 30%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 공천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또는 아픔을 당하는 분들은 다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모든 그 평가의 기준을 다 밝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평가의 방법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총점으로 나왔지 이걸 무슨 조작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걸 없는 내용을 만들어냈다는 문제지만 평가 기준에서 점수가 나왔다고 하면 그 자체는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밀실 공천 아니냐, 사천 아니냐 이런 당내 비판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에 지금 그 공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개 사무총장, 조직부총장, 또 사무부총장, 뭐 전략위원장, 그다음에 뭐 민주연구원장 이런 분들이죠. 또 그 인재영입위원회 간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신명계가 아니라 당의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신명계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경기도팀 신명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그럼 좀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저는 뭐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 이 카드 살아 있습니까? 총선 승리에 가장 절박한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을 다 할 수 있겠고 다만 뭐 대표가 이선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는 본인의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이선 후퇴, 그러니까 이거 불출마 얘기를 꺼냈는데 이거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게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발언들 중에서 사실 모호하고 안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하신 말씀들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촘촘해요, 시스템이.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하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3개나 있어요. 공천관리위원회 하나 있죠. 선출직 평가위원회 있죠.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있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정성호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따로 모였는데 따로 모인 게 뭐 문제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식 기구가 이렇게 국민의힘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식 기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다 공식 기구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냐 하고 있는데 본인은 거기 왜 들어갔죠? 본인은 그런 기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이선 출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공경에 좀 처해 있는 상황이니까 무엇인가 좀 이걸 돌려볼고자 하는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선 후퇴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선 후퇴하라는 건 친명계가 주도하는 그런 사천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서 이선 후퇴나 불출마를 요구한 건데, 이미
사천 논란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선 후퇴를 하면 아이고 사천 다 끝냈으니까 나는 잠시 뒤에 있다가 돌아오겠다. 공천의 밑그림은 다 나왔다.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예. 불출마 선언이나 이런 것들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아무런 그런 욕심이 없다. 사심 없이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선 후퇴를 선언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다 끝내놓고선 환고퇴퇴했습니다. 그러고 이선 후퇴하겠습니다 예. 하는 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겁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 언론에서 가상 대결로 지금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서요. 그 내용도 잠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명룡 대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이죠. 인천 계양을 가상 대결입니다. KBS가 의뢰해서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4대 44. 뭐 큰 차이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상 대결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굳이 불출마를 선택지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없다고 보고요. 예. 네. 정성호 의원은 저에게는 왜 한 거예요? 아, 그건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하잖아요. 보세요. 질문이 질문이 이재명 잘못된 겁니까? 대표의 이선 예. 후퇴 이 카드 살아 있습니까? 이렇게 예. 물어보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정성 의원이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질문하시는 분이 예. 이선 후퇴 이 카드 살아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 대놓고 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선 후퇴 카드를 정성 의원이 꺼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예.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천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실장님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예.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출마할 거고요. 개항을 해서 출마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평가를 받고. 혹여나 여론조사가 좀 좁혀져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물론 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예. 100% 맞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예측하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개항을에 출마해서 국민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로 생각합니다. 예. 명룡 대전 이선 후퇴가 없다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 카드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지는 저희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